서울이 도쿄를 넘어선다고요? 하하. 일본이랑 비교가 됩니까? 20년간 아시아를 연구해온 전문가가 비웃었습니다. 질문 자체가 우습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아시아 최고 도시는 도쿄라는 평가가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정확한 교통 시스템, 완성된 도시 인프라, 그리고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운영 경험까지 많은 도시 연구자들이 아시아 도시를 분석할 때 늘 도쿄를 기준으로 삼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도시 연구자들 사이에서 묘한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시아 도시 경쟁의 흐름이 조용히 바뀌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한 연구자가 한국 땅을 밟은 지 며칠 만에 20년의 확신이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준비해온 자료를 밤새 고치고 다음 날 수백 명이 지켜보는 단상 위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무엇이 그 20년의 확신을 단 며칠 만에 산산이 부서뜨렸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시아 최고 도시가 어디라고 생각해? 누군가 물었을 때 저는 1초도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도쿄죠. 비교 자체가 안 됩니다. 그 말을 서울에서 취소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제 이름은 에릭 볼턴입니다. 저는 20년 넘게 아시아 주요 도시들을 연구하고 비교 분석하는 일을 해왔습니다. 홍콩, 싱가포르, 방콕, 상하이. 수십 개의 도시가 저를 놀라게 했지만 도쿄는 언제나 달랐습니다. 처음 신주쿠 거리를 걸었던 날을 저는 아직도 기억합니다. 야경이 쏟아지는 그 거리에서 저는 멈춰서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바로 완성된 도시구나. 시부야의 인파는 혼잡하면서도 질서가 있었고 아사쿠사의 골목은 수백 년의 시간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 허투루 만들어진 것이 없었죠. 식당 하나를 들어가더라도 종업원의 태도에서 장인 정신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그 도시를 수십 번 오가며 확신을 굳혔습니다. 아시아에서 도쿄의 자리를 위협할 수 있는 도시는 없다고. 그래서 한국은 솔직히 말하면 제 관심 밖이었습니다. 무시가 아니라 그냥 순위에 없었다는 말이 더 정확하겠죠. 삼성과 LG가 세계적인 기업이라는 건 알았습니다. K-팝이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키고 있다는 것도 알았죠. 하지만 기업 몇 개가 잘 된다고 도시의 수준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문화 콘텐츠가 유행한다고 도시 인프라가 바뀌는 것도 아니고요. 빠르게 성장한 나라들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겉은 화려한데 속을 들여다보면 어딘가 허술한 구석이 반드시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여러 나라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었습니다. 한국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울행을 결정한 건 동료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국제도시 연구 컨퍼런스가 서울에서 열린다고 했고 저는 별 기대 없이 승낙했습니다. 출국 전날 밤 서울 자료를 간단히 훑어봤습니다. 세계 10대 도시, 스마트시티 글로벌 1위, 대중교통 만족도 세계 최상위권. 자료들은 하나같이 서울을 극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며 가볍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홍보 자료가 화려한 건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니까요. 동료가 출발 전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에릭, 서울에 대해 기대되는 거 없어?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별 기대는 없어. 그냥 컨퍼런스 마치고 오는 거지. 동료는 그 말에 묘하게 웃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한국에 가보면 까무러치겠구나 하고. 비행기에 오르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정리했습니다. 컨퍼런스가 목적이고 서울은 그저 배경이라고. 며칠 머물다 떠나면 그만인 도시라고. 창문 너머로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서울은 이미 제 예상을 완전히 비웃을 준비를 마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그때까지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을 때 저는 솔직히 당황했습니다. 예상과 달랐습니다. 훨씬. 공항이라는 곳은 그 나라의 첫인상입니다. 입국장을 걸어 나오는 순간 그 나라의 수준이 대략 보이죠. 낡은 조명, 좁은 통로, 복잡한 안내판. 이런 것들이 쌓이면 첫인상은 금세 무너집니다.
저는 그동안 숱하게 그런 공항들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비교가 됐습니다. 인천은 달랐습니다. 천장이 높았고 채광이 풍부했습니다. 안내 표지판은 한국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가 동시에 표기되어 있었고 어느 방향에서 봐도 헷갈리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입국 심사대 앞에 줄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 단말기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직원들은 절차를 막힘없이 안내했습니다. 짐을 찾는데도 오래 걸리지 않았죠. 모든 것이 효율적으로 맞물려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공항을 걸으며 속으로 인정했습니다. 인상적이다. 그러나 곧바로 다른 생각이 뒤따라왔습니다. 돈을 많이 썼겠군. 화려한 공항을 만드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예산만 있으면 됩니다. 진짜 실력은 그 다음에 보이는 법이죠. 저는 가방을 끌며 공항 밖으로 나섰습니다. 그리고 공항철도 앞에 섰습니다. 서울 시내까지 직행으로 연결되는 노선이었습니다. 매표 시스템을 살펴보니 교통카드 하나로 공항철도에서 지하철까지 환승이 가능한 구조였습니다. 저는 카드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직원이 영어로 사용법을 설명해 줬습니다. 간결했고 정확했습니다.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소음이 거의 없었습니다. 내부는 깔끔했고 좌석 배치가 여유로웠습니다. 출발 시각이 되자 열차는 정확히 문을 닫고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항을 벗어나자 도시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지평선까지 이어졌습니다. 고층 건물들이 빼곡했고 도로는 반듯하게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처음으로 조금 진지해졌습니다. 규모가 예상보다 컸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교통카드 하나를 단말기에 찍고 지하철로 환승했습니다. 추가 발권 없이 줄을 다시 설 필요도 없이 그냥 찍고 들어가면 됐습니다. 저는 잠깐 멈춰 섰습니다. 뉴욕은 지하철과 버스가 따로입니다. 런던은 존 구분이 복잡해서 환승할 때마다 요금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곳은 공항에서 시내 지하철까지 카드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것 같지만 이걸 시스템으로 만들어 운영하려면 도시 전체의 교통망이 하나로 통합되어 있어야 합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서울은 공항에서부터 이미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하철 안으로 들어서며 생각했습니다. 공항이 좋은 건 돈 문제라고 쳐도 이건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이건 설계의 문제입니다. 도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문제죠. 호텔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처음으로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짧게 메모했습니다. 예상보다 체계적이다. 단 5글자였지만 저로서는 꽤 큰 양보였습니다. 지하철역 플랫폼에 발을 들인 순간 저는 무심코 하던 일을 멈췄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뭔가가. 잠시 후에야 알아챘습니다. 소음이 없었습니다. 지하철역 특유의 그 묵직한 소음, 쇠가 쇠를 긁는 듯한 소리, 멀리서부터 울려오는 진동. 그것들이 없었습니다. 플랫폼은 조용했고 사람들은 줄을 서 있었습니다. 발밑에 그어진 노란 선 안쪽으로 정확히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플랫폼 스크린도어를 제대로 봤습니다. 플랫폼 전체가 유리벽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열차가 도착하자 유리문과 열차문이 정확히 맞물려 동시에 열렸습니다. 오차가 없었습니다. 단 1cm도.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잠깐 멍해졌습니다. 뉴욕 지하철이 머릿속에 스쳤습니다. 쥐가 돌아다니는 플랫폼, 낡은 나무 벤치, 언제 올지 모르는 열차. 비교가 됐습니다. 자연스럽게 열차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내부가 깔끔했습니다. 좌석은 정갈했고 바닥은 티 하나 없었습니다. 천장에는 디지털 노선도가 실시간으로 정차역을 표시하고 있었고 다음 역과 환승 정보가 한국어와 영어로 번갈아 안내됐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무심코 데이터를 확인했습니다. 연결이 됐습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저는 순간 멈췄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인터넷이 된다는 것, 이게 왜 당연한 일처럼 느껴지지 않았냐면 당연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런던 지하철은 구간마다 끊깁니다.
도쿄도 일부 구간에서는 연결이 불안정합니다. 그런데 서울은 지하 깊숙이 달리는 열차 안에서도 영상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옆자리 승객이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저는 그것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당연한 일이구나. 당연해서 특별하다고 느끼지도 못하는구나. 저는 노트를 다시 꺼냈습니다. 도쿄 지하철과 비교해 봤습니다. 도쿄는 정확성에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그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스크린도어 설치율, 실시간 디지털 안내 시스템, 지하통신 인프라. 이 세 가지를 동시에 갖춘 도시가 얼마나 되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은 그것을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열차가 다음 역에 섰습니다. 정확히 예고된 시각에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내렸습니다. 아무도 밀지 않았습니다. 내리는 사람이 먼저 나오고 타는 사람이 그 다음에 들어갔습니다. 질서가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다 문득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내가 알던 한국이 맞긴 한 건가? 공항에서 시작된 그 의문이 지하철 안에서 조금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에 새로 메모를 추가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의 기술 시스템이다.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도 그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일 컨퍼런스가 시작되기 전에 서울을 조금 더 걸어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기대 없이 온 도시에서 서울 거리로 나선 건 컨퍼런스 시작 전날 오전이었습니다. 지도를 보며 걷기 시작했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걸어보자는 생각이었죠. 도시는 걸어봐야 합니다. 지하철과 택시로만 다니면 그 도시의 속살을 볼 수 없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생각보다 복잡한 도시였습니다. 골목이 많았습니다. 큰 도로 뒤로 작은 길이 이어지고 그 길 뒤로 또 다른 길이 숨어 있었습니다. 저는 어느 순간 방향을 잃었습니다. 스마트폰 지도를 꺼냈는데 골목이 워낙 촘촘해서 제가 어느 길에 서 있는지 한눈에 파악이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잠깐 멈춰 서서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때 나이 지긋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어디 가세요?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제가 먼저 물어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남성이 먼저 다가온 것이었습니다. 지도를 들여다보며 멈춰 서 있는 외국인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은 것이죠. 저는 영어로 목적지를 말했습니다. 남성은 잠깐 생각하더니 손짓으로 방향을 정확히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좋은 여행 되라며 인사하고 반대편으로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잠깐 멈췄습니다. 일본에서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도쿄 거리에서 길을 헤매도 먼저 다가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것을 신뢰로 여기는 문화이기 때문이죠. 저는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 왔습니다. 그런데 이 남성은 달랐습니다. 묻지 않았는데 먼저 받고 보자마자 움직였습니다. 기술도 인프라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그 짧은 순간이 도쿄의 어떤 완벽한 시스템보다 더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건가? 성수동 골목에 들어선 건 그로부터 한참 뒤였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거리처럼 보였습니다. 낡은 건물들이 늘어서 있었고 간판들은 세련됐지만 건물 자체는 오래된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공장이었던 건물들이 카페와 상점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과거를 지우지 않고 그 위에 새 것을 얹은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한 카페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뭔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잠깐 저게 로봇인가? 카운터 안쪽에서 로봇팔이 커피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기계가 컵을 짚고 원두를 갈고 에스프레소를 추출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문은 키오스크에서 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을 터치하며 커피를 고르다가 결제를 하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지갑이 없었습니다. 여권과 카드가 모두 들어있는 지갑이었습니다.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카페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들어왔습니다. 실례합니다. 지갑 떨어뜨리셨어요. 숨을 몰아쉬며 지갑을 내밀었습니다. 골목을 걷던 중 제가 떨어뜨리는 것을 보고 바로 따라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갑을 받아들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내용물을 확인했습니다. 여권, 카드, 현금. 전부 그대로였습니다. 지갑을 찾아주려 뛰어온 건가요? 맙소사. 정말 고마워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남성은 좋은 여행 되시길 바란다며 웃으며 다시 골목으로 나갔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안도감 때문인지 다른 감정 때문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 도시를 조금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로봇 카페도 스크린도어도 지하철 인터넷도 아니었습니다. 낯선 외국인의 지갑을 숨도 안 고르고 뛰어와 돌려주는 사람. 그 사람이 이 도시의 진짜 얼굴이었습니다. 이 도시는 기술만 있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도시를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지갑을 돌려받고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시 키오스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로봇이 컵을 집어드는 것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자리에 앉았습니다. 맛이 괜찮았습니다. 창밖으로 성수동 골목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처음으로 이 동네를 제대로 들여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이상한 동네였습니다. 좋은 의미에서 건물들이 낡았습니다. 벽돌 외벽에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고 철제 셔터는 녹이 슬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커피 향이 났습니다. 젊은이들이 들어가고 나왔습니다. 낡은 공장 건물 유리창 너머로 캔들 조명이 흔들렸습니다. 저는 커피를 다 마신 후 자리에서 일어나 다시 골목으로 나섰습니다. 간판을 보니 이해가 됐습니다. 가죽 공방이었던 건물이 카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인쇄소였던 공간이 갤러리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자동차 정비소 자리에는 디자인 스튜디오가 들어서 있었죠.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어느 곳도 건물을 완전히 뜯어고치지 않았습니다. 낡은 외벽을 그대로 두고 오래된 기계를 인테리어 소품으로 쓰고 공장의 뼈대 위에 새로운 공간을 얹어놨습니다. 서울은 과거를 지우지 않았습니다. 과거를 새롭게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단순한 인테리어 유행이 아니라는 걸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이건 이 도시가 변화를 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부수고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있던 것을 살리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방식. 도시개발을 연구해온 저로서는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균형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골목 안쪽으로 더 들어갔습니다. 한 디자인 상점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쇼윈도에 제품들이 진열되어 있었는데 디자인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가방, 문구류, 조명. 어느 것 하나 대충 만들어진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안으로 들어가 제품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뒷면에 메이드 인 코리아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직원이 영어로 말을 걸었습니다. 이 제품은 저희 디자이너가 직접 만든 겁니다. 공장 생산이 아닙니다. 저는 제품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마감이 정교했습니다. 대량 생산품에서는 느낄 수 없는 손의 감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구입했습니다. 여행 중에 물건을 사는 일이 거의 없는 저였는데 상점을 나와 다시 골목을 걸었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았습니다. 카메라를 든 사람, 스케치북을 들고 앉아 있는 사람, 노트북을 열어놓고 커피를 마시는 사람. 이 골목에서 무언가를 만들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활기가 있었습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활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끓어오르는 에너지였습니다. 저는 골목 끝 낡은 계단에 앉아 노트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펜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무언가를 적으려 했는데 말이 잘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도시를 수십 년 연구해왔지만 이런 감각은 처음이었습니다. 분석이 되지 않는 도시, 공식이 맞지 않는 도시. 한참 후에야 저는 짧게 적었습니다. 성수동은 서울의 과거이자 미래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나는 지금 이 나라를 다시 보기 시작하고 있다. 코엑스 앞에 섰을 때 저는 잠깐 걸음을 멈췄습니다. 규모가 압도적이었습니다.
단순한 쇼핑몰이라고 들었는데 눈앞에 펼쳐진 것은 쇼핑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도시였습니다. 지하로 내려가자 끝이 보이지 않는 통로가 이어졌고 그 안에 상점과 식당과 문화시설이 촘촘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지상과 지하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어느 방향으로 걸어도 막히는 곳이 없었습니다. 저는 지도를 꺼내 들다가 도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냥 걷는 것만으로도 이 공간이 어떻게 설계되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스타필드 도서관 앞에서 저는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천장까지 빼곡하게 책으로 채워진 거대한 벽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쇼핑몰 한복판에 도서관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앞에서 사진을 찍었고 계단에 앉아 책을 읽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했습니다. 쇼핑몰에 도서관을 넣는다는 발상 자체가 이 나라가 공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소비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머물고 싶은 공간. 그 차이는 작은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저는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아메리카노를 한 모금 마시며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하려다가 문득 손안의 기계를 바라봤습니다. 삼성이 만든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몇 년째 쓰고 있었습니다. 화면이 선명하고 배터리가 오래가고 카메라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한국 기술이라는 것을 이 나라에 오기 전까지 저는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좋은 제품이었습니다. 어디서 만들어졌는지는 관심 밖이었죠. 그런데 지금 저는 그 제품이 만들어진 나라 한복판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 화면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화면을 구성하는 올레드 패널, 이 기계를 움직이는 반도체 칩, 전 세계 스마트폰의 상당수가 한국산 부품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숫자와 통계로만 존재하던 지식이었다면 지금 이 순간은 달랐습니다. 서울 지하철의 실시간 안내 화면, 로봇 카페의 정밀한 팔 공항의 자동 입국 심사 단말기. 이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연결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동료였습니다. 에릭, 한국은 잘 도착했어? 서울 어때? 저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이 나라가 반도체를 왜 잘 만드는지 알 것 같아. 모든 게 연결되어 있어. 기술이 공장 안에만 있는 게 아니야. 도시 전체가 기술로 움직이고 있어. 동료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좀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예상과는 다르다는 건 인정해. 근데 아직 더 봐야지. 동료가 전화기 너머로 작게 웃었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다시 스타필드 도서관을 바라봤습니다. 책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그 뒤로 끝없이 이어지는 책의 벽. 저는 그 풍경이 이 나라의 어떤 본질을 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를 계속 쌓아가는 나라. 멈추지 않는 나라. 컨퍼런스에서는 다른 연구자들의 발표를 들었습니다. 여러 도시들의 인프라와 기술 수준을 비교 분석한 자료들이었습니다. 발표가 이어지는 동안 저는 내일 제 차례에 쓸 자료를 머릿속으로 떠올렸습니다. 도쿄를 1위로 서울은 그 아래에 올려놓은 자료. 그런데 묘하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발표장을 나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밤 자료를 다시 들여다봐야겠다고. 컨퍼런스 일정을 마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발길이 인사동 쪽으로 향했습니다. 머릿속을 가라앉히고 싶었습니다. 서울이 보여주는 것들이 머릿속에서 아직 정리되지 않은 채 뒤섞여 있었고 걸으면서 생각을 가라앉히고 싶었습니다. 골목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고층 건물이 사라졌습니다. 낮은 지붕의 전통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돌바닥이 깔린 좁은 골목이 안쪽으로 이어졌습니다. 간판들은 한국 전통 서체로 쓰여 있었고 상점마다 도자기, 한지, 전통 공예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골목을 걸으며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서울 한복판인데 시간이 다른 층 위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길거리 음식 냄새가 났습니다. 작은 가게 앞에서 할머니가 무언가를 굽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짓으로 하나를 샀습니다. 따끈했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손에 들고 골목을 계속 걸었습니다.
서울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새로운 도시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성수동에서 공장이 카페가 되었다면 인사동에서는 수백 년 된 골목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두 공간은 전혀 달랐지만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과거를 버리지 않는다는 것. 저는 그것이 이 나라가 가진 특별한 감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빠르게 성장하면서도 뿌리를 잃지 않는 나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인사동을 빠져나오자 어느새 밤이 깊어 있었습니다. 저는 숙소로 돌아가는 길을 천천히 걸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각이었는데 거리는 여전히 활기가 있었습니다. 식당들은 불이 켜져 있었고 카페에는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젊은이들이 3-3-5 모여 걸었고 편의점 앞 테이블에는 맥주를 마시는 직장인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한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무서운 느낌이 전혀 없었습니다. 뉴욕에서 밤거리를 걷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런던도 마찬가지였죠. 밤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긴장이 올라옵니다. 발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인적이 드문 골목은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서울의 밤거리는 달랐습니다. 낯선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어깨에서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저는 편의점에 들어가 맥주 하나를 샀습니다. 그리고 골목 벤치에 앉아 캔을 땄습니다. 저 멀리서 K-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이 나라 음악이 전 세계 젊은이들을 열광시키고 있다는 것, 이 나라 드라마가 넷플릭스 전 세계 순위를 휩쓸고 있다는 것, 그것이 단순한 유행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알 것 같았습니다. 이 도시가 가진 에너지, 이 사람들이 가진 감각, 그것이 음악이 되고 드라마가 되어 밖으로 흘러나오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맥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서울의 밤이 조용히 흘러갔습니다. 저는 내일 있을 컨퍼런스 발표를 생각했습니다. 출발 전에 준비해 두었던 발표 자료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아시아 도시 비교 분석. 도쿄를 1위로 적어두었던 그 자료가. 저는 맥주캔을 내려다보며 생각했습니다. 내일 발표 자료를 수정해야겠다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로 작성한 자료를 들고 발표장에 섰습니다. 밤새 자료를 고쳤습니다. 도쿄를 1위로 올려놓았던 순위표를 지웠습니다. 대신 제가 직접 보고 걷고 느낀 것들을 데이터로 정리했습니다. 인천공항의 환승 시스템, 서울 지하철의 통신 인프라, 스마트 시티 지수,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기술의 도시 적용 사례. 숫자들이 쌓일수록 하나의 결론으로 수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결론을 마지막 슬라이드에 적어넣고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발표장은 조용했습니다. 저는 첫 슬라이드를 넘기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아시아 최고의 도시는 도쿄라고 믿었습니다. 그 생각이 흔들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줄에 앉아있던 연구자 몇 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서울의 지하철 정시율은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지하 깊은 곳을 달리는 열차 안에서도 인터넷이 끊기지 않습니다. 스마트 시티 경쟁력 세계 1위. 그리고 한국의 반도체 기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스마트폰과 컴퓨터 안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인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이것은 단순한 제조업이 아닙니다. 세계 첨단 산업의 심장부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봅니다. K-팝은 단순한 유행이 아닙니다. 한국이 만들어낸 문화가 세계인의 감성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술로 세계 산업을 이끌고 문화로 세계인의 마음을 얻는 나라. 그 두 가지를 동시에 해내는 나라가 지구상에 몇이나 됩니까? 발표장이 더 조용해졌습니다. 그때 한 동료가 손을 들었습니다. 에릭, 그 말이 사실이라면 한국이 아시아의 새로운 기준이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저는 잠깐 생각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누군가 펜을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잠깐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서울에서 본 것 중에 그 기술보다, 그 문화보다 더 깊이 남은 것이 있습니다. 발표장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길을 헤매는 낯선 외국인에게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다가와 길을 알려주는 사람. 지갑을 들고 골목을 뛰어온 사람.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좋은 여행 되라며 웃고 돌아선 사람들.
기술은 나라의 수준을 보여줍니다. 문화는 나라의 힘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사람은 나라의 품격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그 세 가지를 모두 갖고 있었습니다. 저는 목이 잠긴 채로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지금도 일본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일본을 사랑한다는 것이 다른 나라를 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가보지도 않고 편견을 가졌습니다. 그것이 부끄럽습니다. 진심으로. 발표가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정리하며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남성이 다가왔습니다. 컨퍼런스 명찰에 한국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한국에 대해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사할 것 없습니다. 제가 늦게 알아본 것뿐입니다. 남성이 잠깐 웃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도 아직 갈 길이 멉니다. 하지만 멈추지는 않을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이 나라 사람들이 걸어온 시간이 전부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그 담담함이 오히려 더 깊이 박혔습니다. 남성이 자리를 떠나고 저는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서울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빼곡한 건물들, 쉼없이 움직이는 도로, 저 멀리 한강이 햇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비행기에서 내려다봤던 그 풍경이었습니다. 그때는 그냥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유리창에 손을 얹은 채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제가 본 한국은 누구도 작다고 부를 수 없는 나라였습니다.